안녕하십니까, 서울외계인입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지요? 네. 오늘은 위대한 책 잘못된 논증 해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도입 부분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도입은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네. 오늘 내용은 앞으로 이 책의 이후 장들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것인가 라고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 세 권의 책에서 세 권의 책은 이제 다 알고 계시겠죠. 플라톤의 국가, 홉스의 리바이어던,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이 세 책에서 인간 사회에서 조화와 질서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구성된 체계를 설계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을 이후 장들에서 다룹니다. 재밌는 것은 세 책의 출발점이 모두 같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의 권력이 불평등하게 공유되는 세계 상태가 공통적으로 세 책의 출발점입니다. 국가는 아콘테스, 지배자들, 그리고 아르코이메노이, 피지배자들을 다루고요. 리바이어던은 소버린 파워, 주권, 그리고 서브젝트, 신민을 다룹니다. 이 신민은 진석영 교수가 번역한 리바이어던에는 백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이 서브젝트는 백성보다는 신민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 그래서 리바이어던 한국어판에서 인용을 할 때도 백성을 신민으로 제가 임의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공산당 선언에서는 운터드리커, 억압자와 운터드릭테, 피억압자, 이렇게 모두 공통적으로 지배자와 피지배자들 사이의 권력이 불평등하게 공유되는 세계 상태를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회가 갈등과 반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사회에는 규범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개인이 항상 존재해왔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는 그 모두 지배자들, 피지배자들 간에 발생하는 사회 내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형태의 정부를 제안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정부가 설립이 되고 운영이 되면 그 사회에서는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정부의 형태를 제안을 한 것이죠. 이제 저자가 설명하면서 사용하려는 그 방법론은 비교사회학입니다. 저자 소개에도 나와 있지만 그 1971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 펠로우로 재직하며 비교 및 역사사회학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저자가 그 정통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교 사회학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을 거라고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데요. 그 반대자들의 대표적인 격이 이제 역사학자와 역사 철학자들입니다. 이제 맥락을 중시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책들은 매우 다른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서 쓰여졌는데 그것들을 인식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서로 비교하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 이 맥락을 중시하는 역사학자와 역사 철학자들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리바이어던이 정치에 관한 한 같은 것에 대한 두 가지 다른 이론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명한 역사학자인 콜린 우드가 한 답변은 플라톤이 쓰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의 폴리스이고 당연하죠. 홉스의 국가는 17세기 절대주의 국가이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반론은
저자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선입견에 근거를 합니다. 만약에 콜링우드와 같은 관점으로 본다면은 만약에 각 국가의 수만큼 이론이 존재해야 하거나 공직 선출 방법, 과세, 징병,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무효화에 관한 질문이 각 국가의 고유한 의미로 대답되지 않는다면 국가에 대한 이론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비교 사회학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반박은 철학적 논쟁을 벌이지 말고 그냥 비교 사회학을 해라. 약간 우격다짐식의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입 닥치고 그냥 해라는 느낌이어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완전히 설득되진 않았습니다. 역사학자들, 역사 철학자들의 입장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들에 대한 반론치고는 이 저자의 반론이 좀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 내부의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의 각기 다른 대답이 각기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 그 질문들이 같은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다 따로따로 노는 질문이라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대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반박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답을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비교해봐라 라는 뭐 앞의 주장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런 저자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 역시 저는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책을 끝까지 읽어가면서 한번 설득되는지 그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과연 이 위대한 책의 저자들이 펼친 논증이 그렇게 잘못된 논증이었다면 과연 이 책에서 드러나는 저자의 논증은 얼마나 잘 이루어진 논증인지를 한번 같이 따져보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사회학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직자들이 세 가지 형태의 권력, 그것이 무엇이냐? 경제적 권력, 이데올로기적 권력, 정치적 권력인데 이 세 가지 형태의 권력에 부여하는 상대적 우선순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다르지만 플라톤, 홉스, 마르크스 모두 강자가 약자에 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후 장에서 이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세 가지 형태의 권력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면서 비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권력 분배의 가장 중요한 결정 요인을 생산 수단에 대한 통제라고 봤죠. 생산 수단을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건 세 가지 권력 중에서 경제적 권력을 더 중시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플라톤하고 홉스는 각기 다른 이유로 생산의 위력과 사회적 관계 모두의 중요성을 좀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어떤 권력을 더 중시했느냐? 홉스는 주권이 설득 수단에 대한 통제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은 이제 주권의 강제 수단 통제였죠. 이것은 정치적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은 이제 수호자들이 자신과 보조자들의 강제 수단 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계급들, 생산 계급들을 제자리에 유지하기 위해서 의존한 것은 설득 수단에 대한 통제입니다. 이것은 이데올로기적 권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데올로기적 권력이 뭐냐? 그것은 이제 특정한 이데올로기, 즉 사회나 문화에서 널리 수용되는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를 이데올로기라고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사회나 개인의 사고 방식, 행동을 통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의 권력을 이데올로기적 권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과는 달리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주로 중시했던
권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셋의 차이는 통치자가 피통치자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고 내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려는 각 시도의 강점과 약점에 모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셋의 차이가. 네. 그러나 두둥 그들의 시도는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해설 내용입니다. 도입 부분이 아주 조금 남았었는데요. 나머지 부분 이제 한 번이 더 남았는데 도입은 두 개를 같이 하려니 양이 너무 많고 또 약간 서로 이질적인 주장들을 같은 맥락입니다만 좀 다른 큰 문제 두 개를 다루고 있어서 그 문제들을 좀 분리해서 해설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좀 잘라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편은 약간 짧습니다. 그럼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